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투기적 매매 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작년 10월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우는 3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대 지수 모두 3% 넘는 하락을 기록할 만큼 별로 좋지 못한 하루를 기록했는데요. 게임스탑은 지난 금요일에도 67% 급등했습니다. 로빈후드가 제한적인 매수를 허용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10억 달러 자금이 몰렸는데요.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죠. 이런 투기적 매매 거래가 확산되면서 물론 이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지 펀드 가운데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헤지 펀드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주식을 내다 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날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계속 이 존슨앤존슨에서 내놓을 예정인 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것의 효과가 66%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존슨앤존슨의 주가도 3.6%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이 시장을 하락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아마존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주 후반 되면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여기에다가 부양책이 통과될지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보다도 이번 주 역시 이 투기적 매매 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으로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들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 보시죠. 다우 지수 이날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2% 넘게 떨어지면서 3만 선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 하락이고요. 13,07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2% 가까운 조정이고 3,714선에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우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12월 중순 이후로는 처음으로 3만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애플이 3.7%나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일 시장의 주된 관심사죠. 과열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시금 키웠습니다. 전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등 과열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는데요. 반면 금요일에는 이들 종목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장중에 100% 넘게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인 끝에 약 68% 상승 마감했고요. 또 AMC 주가 역시도 50% 이상 오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로빈후드의 정책도 혼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로빈후드는 과열주들의 거래를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그 규모를 극도로 제한시켰습니다. 또 장중에 규모 제한을 더욱더 강화시키기도 했는데요.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한 주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래 제한 종목의 개수도 50개로 대폭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백신 관련 소식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개발 중인 백신이 평균적으로 66%의 예방 효과만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는 72%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 번의 접종만으로 효과가 있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미 개발된 백신에 대한 공급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백신 부족으로 인해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지만 초기 공급 규모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재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0.4% 감소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고요.
그런 반면 1월에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는 79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또 시장 전망치인 79.2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3.3% 내리며 가장 약했고 자유소비재와 기술 섹터 역시 2.3% 하락하며 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3.7% 떨어지며 섹터 하락을 주도했고요. 또 페이스북과 테슬라도 각각 2.5%, 5%대 하락하며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 펀드 간의 공방전을 주시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기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1월 고용지표 역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둘 다 3.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5% 떨어지며 10월 이후로 가장 부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알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마감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로빈후드가 게임스탑의 주식 매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스탑의 이 주가가 시간외로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 역시도 좀 급락세를 맞으면서 결국은 이제 금요일에 재차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는 이미 좀 예고된 바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가지 우려가 재부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증시가 투자 심리 약화를 맞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에서 많은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반대급부로서 우량주를 많이 좀 매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같은 이 게임스탑 대란이 결국은 이제 증시 전체가 좀 과열되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는 그런 이 움직임들이 나온 것이 결국은 금요일 증시의 부진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이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월간 하락장을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종목을 옮겨가든 아니면은 거래 플랫폼을 좀 옮겨가든 싸움을 계속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같은 게임스탑 대란이 빅 이슈로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값은 0.5%가량 올랐습니다. 게임스탑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간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백신 배포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우려가 금값을 상승시켰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은 금값이 올랐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금값이 2.5% 하락해서 2011년 1월 이래 최악의 한 달, 그러니까 월간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값은 결국 1,849.8달러에 마감을 됐고요.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0.4% 하락했습니다. 유가도 같은 이유로 하락을 했는데 백신 배포가 생각보다 느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0.4% 하락해서 52.1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금리는 GDP 속보치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상승을 보였는데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을 상회했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0.2% 올랐다고 합니다.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약 1.9%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기대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올라서 1.09% 정도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1월을 하락장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월간 기준 1.1% 하락했는데요. 한 해 분위기를 좀 결정하는 연초의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켓워치에서는 역사적으로 1월장에서의 상승률이 나머지 11달의 성적과는 크게 관계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좀 기고를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작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도 1월의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1달 동안 이 배당을 포함해서 18.4%나 올라주면서 또 한 번의 좋은 연간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사례는요. 1954년 이후에 S&P 500 지수의 이 다음 11달간의 성적과 가장 정확히 연결된 월은 6월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2월이었고 1월은 세 번째로 가장 정확한 좀 예측 능력을 보유했던 그런 달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6월 예측기, 프레딕터라고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2월 바로미터 같은 그런 말은 없었을까요? 마켓워치에서는 이 실제적인 통계보다는 시장은 스토리나 내러티브에 좀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연초의 성적에 더 이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2월에서 다음해 2월 또는 6월에서 내년 6월로 좀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캘린더 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점쳐보는 것이 더욱더 좀 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월 바로미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또 중요성이 없는 달이었다라고 마켓워치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2월장은 어땠을까요? 네, 야디니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올해 1월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지난 1928년 이후에 월 평균 성적이 6월이 1.6% 상승으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달이 4월, 그리고 세 번째가 12월이었습니다. 다음이 1월이었습니다. 1.2% 정도 역사적으로 평균 상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진이 분명히 좀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은 어땠냐를 좀 살펴본다면은 2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성적이 마이너스 0.1%로 공동 2위, 뒤에서 두 번째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9월이 마이너스 1%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과 하락장이 나타났던 그 비율 같은 경우에도 49대 44로 두 번째로 나빴다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68번 나타나는 동안에 하락장은 25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바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과 그리고 연초 1월 효과가 끝났던 2월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경계할 달은 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1월장은 예상치 못하게 게임스탑 대란이 월말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는데요. 관련된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당초 생각보다는 이 이슈가 장기간 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주요 IB들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또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그동안 좀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던 투자 심리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여기에 또 이 과매수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는 움직임 등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노르디아라는 기관에서도 주가가 단기 급락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다만 이 매도세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소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조언 또한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이 거품을 터뜨리려고 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은 연준이 시장의 거품을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재 시장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거품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계속 버블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죠. 또 PR로 보나 아니면 물가 조정 이익에 비교한 주가를 보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닷컴 버블 이래 이처럼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사일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공매도 헤지펀드와 또 개인 투자자들 간의 대결 이런 것들도 시장의 불안 요인을 크게 만들고 있고 또 시장의 거품이라는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면 연준은 이것을 터뜨릴 것이냐? 결론부터 보자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연준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버블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과도한 상승을 걱정해야지만 실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왔었는데요. 인플레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과 그 전통적인 정책 기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시장에 반하는 행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FOMC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평가 상황에서도 시장 전반적인 취약성은 온건하다, 모더레이트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팀장님, 여기저기서 이 거품의 징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보기에는 아직도 시장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과거 이제 연준이 대대적인 좀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리고 미국 증시도 랠리를 좀 이어갔을 때도 연준은 정책의 증시 흐름과는 연동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증시가 잘 간다고 해서 자신들이 긴축으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희가 연준의 대응을 좀 보더라도 과거로부터 좀 학습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었죠. 즉, 다 무너지고 수습하는 것보다는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를 지탱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화끈한 정책 지원을 보여줬던 그런 연준입니다. 결국은 물론 이게 증시를 떠받치기 위함은 아니겠지만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정책 지원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지속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근에 1월 FOMC 결과가 증시 낙관론을 지지하는 수준의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에 로빈후드가 주식 거래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약속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거래 제한 종목을 기존 13개에서 50개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거래 제한 목록에는 AMD를 비롯해서 스타벅스, 노바백스, GM, 비욘드미트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제한된 목록은 특정 유가 증권과 관련해서 구매 가능한 주식과 옵션 계약수를 알려주는데 로빈후드 이용자들은 이 제한된 50개 종목과 관련해서 최대 5개의 옵션 계약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전거래일에는 5주 매수를 허용했던 게임스탑의 주식을 최대 한 주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끔 제한을 걸었는데요. 한 주 이상 보유를 하면 더 이상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자, 지난 28일에 로빈후드에서 증거금 요구사항과 고객 계좌에 거래 예치금을 올려서 많은 이용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이를 두고 로빈후드는 블로그를 통해서 클리어링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주식 의무 예치금이 10배 치솟은 탓에 일부 주식들에 대해서 매수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못하게 막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뉴욕 검찰에 이어 SEC의 조사를 받게 된 로빈후드입니다. 거래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SEC가 이 일부 화제 종목에 대한 거래 제한과 관련한 액션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맹점은 뭐냐면은 부당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았는지 여부로 좀 쏠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국 외에도 정치권에서도 헤지펀드는 이들 종목
종목을 거래하는 것이 여전히 좀 가능한데 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만 막고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기억할 점은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들이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 로빈후드의 경쟁 플랫폼인 위불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이 7일 평균 대비 16배나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날의 아이폰 앱 중에서 인기 순위 2위, 1위는 물론 이제 로빈후드가 되겠죠. 근데 그 전날인 수요일에는 60위였다가 인기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로빈후드에서 아무리 좀 거래 제한을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까지 싸움을 지속하려는 이런 이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번 사태가 또 절정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실망스러운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했습니다. 호실적에도 하락한 애플과는 달리 애플의 수혜주로 분류된 스카이웍스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치폴레가 온라인 주문 폭주로 카사이드 픽업 시범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존슨앤존슨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는데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3.5% 급락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를 했던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존슨에서는 이 4만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종 임상에서 자사 백신이 66%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예방 효과는 72%, 그리고 남미에서는 66%였지만은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의 효능만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층에서는 이 중증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5%로 굉장히 좀 높았고, 그리고 접종 후에 4주간의 입원 그리고 사망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방 효과가 90% 정도였던 화이자나 모더나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예방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발표에 좀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주가가 이날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당시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 중이 되겠죠.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월 말에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J&J의 백신 효능이 좀 실망스럽기는 하죠. 하지만은 FDA가 당초 최소 50% 정도의 효능이면은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만큼 또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J&J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접종해도 된다라는 그런 특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시장에서 그 백신을 이미 공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좋은 효능 결과를 발표했던 백신 관련 기업은 또 주가가 급등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이날에 화이자가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도 강보합권으로 선방을 했고요. 바이오엔텍이 6% 이상 상승을 했고, 모더나도 8.5% 급등을 하면서 J&J의 좀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에 따른 이 반사익을 좀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날 이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는 노바백스의 주가가 무려 65%나 급등을 했죠. 28일 목요일에 영국 3상 임상에서 89%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시험자의 27%가 특히 지금까지 임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85.6%, 남아공발에도 60%의 비교적 높은 효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한다는 큰 장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존슨앤존슨 백신만의 장점이나 의미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현재 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공급에서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공급 측면 그리고 접종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라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지 66%의 효능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은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0에서 60%의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이유 때문에 J&J의 백신이 집단 면역과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입원과 사망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입원이라든지 사망 사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활동에 대한 락다운을 많이 겪고 있었다라고 BOA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지난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지만 시장 전반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수혜주는 이런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스카이웍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스카이웍스는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플의 수혜를 크게 받아서 지난 금요일에도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스카이웍스는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애플의 5G 스마트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죠. 자, 지난 분기 매출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난 분기 매출은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69%나 급증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순이익은 5억 6,05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의 순이익에 비해서 거의 2배 넘는 순이익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스카이웍스의 주요 고객은 삼성과 샤오미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최대 고객은 애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수혜를 받은 것이고요. 또 애플의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가 17%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만큼 스카이웍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스카이웍스는 이번에 또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달성하게 된다면 자, 50에서 약 75%가량의 매출과 이익,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좋은 뉴스를 내놨는데요. 이번에 배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0.5달러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혀서 만약에 2월 16일을 기준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3월 9일에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요즘에 이 반도체 공급이 모자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스카이웍스의 성장성,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스카이웍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평균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목표 주가가 2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가까운 업사이드를 월가에서는 여전히 좀 보고 있다. 이전에도 이 투자 심리가 괜찮았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호실적과 함께 자신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덤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를 월가 최고치인 무려 245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역시도 최근 며칠간의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은 5G 폰 관련해서 이 평가는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이제 5G 아이폰의 판매 초기, 얼리 이닝, 이 빠른 이닝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카이웍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보도록 하죠. 네, 멕시칸 푸드 체인 치폴레가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29곳의 매장에서 카사이드 픽업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주문이 폭주하자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사이드 픽업이란 치폴레 앱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주문한 음식들을 고객의 차에 바로 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모바일 주문 옵션과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고객들의 차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모두 제공을 하고 매장에 도착하면 즉시 직원이 차까지 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픽업 서비스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당사는 신규 고객 3명 중 1명은 온라인 주문을 할 정도로 디지털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디지털 판매 매출이 3배가량 늘어났고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운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치폴레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많은 그런 음식점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 나왔던 기사 내용처럼 팬데믹에 맞춘 빠른 좀 전략 변화에 대해서 시장도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제시된 이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목표 주가 $1,700를 최근에 유지를 하면서 신메뉴 효과로 호시적이 기대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지만은 고성장, 대형 레스토랑 관련주로서의 매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드라는 IB에서는 하반기에 돼서야 이 백신의 본격 보급과 함께 레스토랑 업황의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여전히 셀렉티브, 즉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치폴레에 대해서는 아웃퍼폼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